네, 그러면 수출에 이어서 이제 계약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내용은 사실상 이제 선진 기업이 이제 현지, 즉 개도국 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지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하던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컨트랙팅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제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제3국 이제 현지 개도국 시장을 진출을 할 때 이 컨트랙팅 기반의 에 따른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컨트랙팅에 이제 갑과 을에 있다면은 이제 을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이 컨트랙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라이센싱입니다. 예,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센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허라든지, 어, 지식재산권 사용 권리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허여라는 말이 이제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그것들을 제공을 하고, 이제 선진 기업이, 로열티를 획득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바로 라이센싱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생산은 현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 현지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시에 자본 및 마케팅 투자가 전혀 필요가 하지 않다라는 불필요하다는 그런 시간과 비용적인 관점에서 어드밴티지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사실 뭐 여러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지 어, 뭐 전력 공급, 그다음에 상하수도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대관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첨예한데 그런 부분을 이 라이센싱을 통해서 현지 기업이 이제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현지 기업이 어 아무래도 이제 현지 로컬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잘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점차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뭐 또 현지의 어떤 채용이라든지 현지 뭐 이제 원자재 구매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라이센싱을 통해서 이제 현지 기업이 자본 투자하고 마케팅 투자하게끔 우리는 로열티만 획득하는 그런 형태가 사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우리나라가 과거 선진 기업의 라이센싱을 통해서 기술을 획득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제 소화 흡수 개량해서 오늘날의 성장에 이른 것처럼 이제 경쟁자로서의 성장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도입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영원히 이제 기술에 이제 선진 기업의 기술에 종속되고 싶어 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 스스로도 타임 리밋을 걸게 되는데 뭐 사실 뭐 까다로운 상당히 이제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현지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제 로열티를 얻고 싶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계약 연장을 불허하거나 이제 어떤 뭐 기술 이전 요구라든지 뭐 어떤 마진의 확보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제 강요라든지 뭐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결국 그 타임 리밋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제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기술 도입자가 해외 진출을 뭐 무단으로 한다라든지 또는 뭐 설비를 반출한다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어 좀 임의의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어떤 계약이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라이센싱의 단점이 이제 공존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열티 획득의 대상이 서비스인 경우에 우리가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신흥 현지에 없는 뭐 어떤 조직 운영의 스킬이라든지 뭐 전문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일거에 이제 제공을 하고 또는 어떤 경영 관리 기법 등등을 이제 제공을 해서 이제 현지 업체가 직접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역시 이제 로열티라든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을 이제 공급함으로써 또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과거 우리나라 이제 패밀리마트와 같은 이제 편의점 프랜차이즈, 뭐 하얏트, 힐튼 등등과 같은 어떤 호텔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등등이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에 해당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제 미국의 맥도날드의 입장에서 한국에 진출했을 때 이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을 통해서 진출한다면 결국 투자 비용이 적고 재무적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 저 스킬이라든지 어떤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 제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맥도날드가 생산하고 있던 이제 글로벌리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지 그리고 뭐 현지 로컬 기업이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기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은 결국 그 현지의 어떤 기업이 소위 부실할 경우 여러 가지 스킬과 도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또 품질 관리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전 세계 전체 브랜드의 신뢰도 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을 통해서 성장했던 회사가 로컬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현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잠재적인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라이센싱과 마찬가지로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으로 진출했을 때 효과적인 조건이 결국에는 로컬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기엔 시장 규모가 그렇게 제한적인 경우 그리고 수출도 좀 어려운 경우 대신에 좀 이런 어떤 학습이라든지 이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를 제공했을 때 충분히 이제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좀 잘 기본적인 역량을 확보한 즉 퀄리파이드 이제 걸러진 어떤 라이센시 현지 기업이 충분한 경우에는 우리가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지에 상대할 수 있는 기업이 똘똘한 기업이 있느냐. 우리만큼 우리가 어시스턴트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했을 때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흡수해서 전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ontract manufacturing이라고 해서 사실 좀 용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뭐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contract manufacturing, OEM 생산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OEM 생산 계약. 여기서 OEM 생산 계약이라고 하면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라이센싱과도 상당히 유사하지만 전자에 비해서 이 OEM 생산 계약은 어떤 그 생산의 수량이 훨씬 더 제한적인 경우 생산의 수량까지도 이 계약에 이제 담아서 좀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런 관점에서 라이센싱과 이제 컨트랙트 매니팩처링의 공통점은 이제 제조업에 어, 적용되는 컨트랙팅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 매니팩처링도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점. 예, 그리고 현지 시장 크기가 직접 투자를 일으킬 만큼 크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OEM 생산 계약을 통해서 현지 시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단점은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품질 관리 문제, 경쟁자를 키울 수 있는 가능성 등등의 이제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두산중공업, 현재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일본 미쓰비시의 가스 터빈을 한국에서 OEM 생산하는 이제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07년에 10년 계약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가공하기 어려운 부품들을 일본에서 직접 제조해서 공급받는 수송을 받는 그런 형태로 이 OEM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면허 생산이라고 하는데 연간 한 3개에서 5개만 철저한 이제 일본의 어떤 품질 감독 하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대신에 두산은 이제 한국과 중동 지역에서 미쓰비시 브랜드를 달고 이제 가스터빈을 판매하는 이제 생산은 이제 두산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컨트랙트 매니팩처링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역시 그 두산도 이 OEM 생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날 이제 결국 경쟁자를 키울 수 있었다라는 키웠다 이제 그 일본 미쓰비시 관점에서는 경쟁사를 이제 키우게 된 이제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두산이 이제 국산 가스터빈을 개발해서 상호 운전 중에 있고 이제 뭐 좀 더 작은 용량의 270메가와트짜리를 상호 운전하고 있다면 현재는 이제 그 상호 운전을 넘어서서 380메가와트급 제품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OEM 생산 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만은 미쓰비시 관점에서는 이제 경쟁자를 예, 키우게 된 그런 이제 결과를 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면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고 뭐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뭐 한국 정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제 OEM 생산 계약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도 당연히 어떤 기술 유출이라든지 경쟁자를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뭐 그들도 이제 따져봤겠죠. 아, 두산이 과연 이제 우리의 경쟁자로 클 수 있을 것인가? 예. 만약에 경쟁자로 클 가능성이 되게 높았다고 한다면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포기하고 그냥 OEM 계약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OEM 계약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이 신속한 시장 진입과 뭐,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로열티 획득 등등의 관점에서 시장 규모가 그래도 한국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OEM 생산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모든 수출 그러니까 통한 어,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이제 경쟁자를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이제 부메랑 효과를 우리가 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약을 통한 해외 사업 운영의 대표 사례가 사실 나이키죠. 나이키는 아시다시피 자기네들이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신발을 생산하지 않고 다 하청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업자가 공장과 기계 설비에 스스로의 자본을 투자하고 나이키의 이제 주문 사양에 따라서 운동화, 스니커즈를 제작해서 전력 공급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부터 해외 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대표적인 그 OEM 주자가 한국과 대만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나이키 공장은 1980년대 초에 이미 이제 폐쇄가 된 그런 사례가 있고, 한때 부산의 신발 산업이
1988년에 2.35 킬로의 신발을 미국으로 수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의 인건비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사정업체들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다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지로 생산 기지를 이전케 하였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이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축적된 생산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이고 한국도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키와 같은 어,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어떤 OEM 계약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전략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창신그룹, 뭐 KMK그룹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게 됐고요. 뭐 이때는 이제 특징이 한국의 설비, 그 다음에 기술 부장으로 불리는 이제 부장 등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이전시키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축적해 왔던 여러 가지 품질 관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제 보다 싼 인건비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나이키의 하청 생산 관리 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하청에 의존하되 품질은 나이키가 직접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그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의 공장에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어, 품질을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하청업체도 이제 물론 이제 창신그룹과 KMK그룹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청업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하청업체 간의 경쟁도 유도하는 뭐 그런 전략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하청 생산 기업의 노동 조건을 관여하지 않는 이제 철저히 이제 어,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최근에 좀 전략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특징은 전체 생산은 하청 생산을 맡기되 부가가치가 높고 제 핵심적인 어떤 활동인 디자인 그리고 광고 그리고 핵심 부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행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이키의 특징은 에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에어는 나이키 고유의 어떤 기술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회사 신발 브랜드에도 에어는 없습니다. 나이키를 제외하고.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나이키 핵심적인 어떤 기술 역량, 원천 기술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만 이제 직접 수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하청 생산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는 이제 평균 90달러짜리 신발을 45달러 아니죠. 45달러가 아니라 20달러. 20달러 조금 넘는 가격에 이제 제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뭐 유통, 물류, 그다음에 등등을 거쳐가지고 이제 45달러 정도의 뭐 나이키 매장, 그다음에 뭐 백화점, 그다음에 뭐 ABC 마트 등등으로 이제 신발을 넘기는 거죠. 결국에는 어 21달러에서 45달러 요 사이의 마진을 나이키가 가져가는 거고요. 예. 21달러에서 45달러는 나이키가 가져가는 거고, 90에서 45 사이의 마진을 뭐 이제 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어 ABC 마트와 같은 신발 전문 카테고리 킬러에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것이 가능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운동화 산업에서 인건비를 절감한 그런 해외 생산 계약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가 과거에 이제 한국과 대만에 많이 의존했다면 이제는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태국 등등으로 이제 그 어떤 이제 생산 비중을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설적 이제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럼 이제 한국의 결국 신발 산업은 쇠퇴기에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 중후반을 후반을 기점으로 이제 많은 한국의 신발 제조업체들이 좀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출액, 한국 신발 산업 수출액이 이제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신발 산업을 영위하던 그중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전한 회사들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어떤 생산의 관점에서는 신발 산업이 상당히 이제 쇠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 부가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비교적 그 부가가치 창출이 적은 생산 부분은 이제 외부에 맡기고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어떤 그 에어 개발과 어떤 R&D, 시발 디자인 그리고 어떤 마케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이제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전개했다.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도 직접 관계가 있는 사례가 바로 폴로 랄프 로렌인데요.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 이제 두산과 이제 1985년에 최초로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두산이 한국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옷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마케팅을 맡고 이제 랄프 로렌한테 대신에 어떤 라이센스 이제 사용료를 지급했던 그런 형태였는데요. 2010년에 이제 계약을 종료를 하면서 폴로 25년에 걸친 이제 계약을 종료하면서 폴로가 직접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어떤 25년 동안 이제 두산이 쌓은 영업 자산이라든지 뭐 매장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킹가 있겠죠. 그다음에 노하우 전수로 560억 원을 지불하면서 들어왔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사실 좀 망했다.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이제 크게 줄었거든요. 결국에는 실패 원인은 한국인의 체형을 반영한 그런 옷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 블랙 라벨 고급 전략을 썼으나 그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해외 직구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그 가격은 소비자들을 이제 에게 매력적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또 이제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당시엔 아웃도어 시장이 팽창하면서 폴로 옷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헤지스, 뭐 터미 hilfiger, 빈폴, 라코스테 등과 같은 이제 비슷한 어떤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들이 시장에서 좀 더 이제 우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직접 라이센싱 후에 직접 진출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실패한 사례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경우 폴로 랄프론의 입장에서 봤다면 만약에 이 라이센스 방식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속 유지했다면 결국에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수업 시간 다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라이센스 가격은 협상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당시 어떤 입찰에서의 경쟁 등등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프랜차이즈, 뭐 쉐라톤, 피자헛, 칼텍스 이런 등등이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예, 매니지먼트 컨트랙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로컬의 경우에는 이제 점포의 소유권은 점포 사업주가 갖게 되지만 점포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은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기업이 이제 일괄 공급함으로써 이제 품질의 동질화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맥도날드의 사례가 이제 한국에 진출했을 때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생산 계약도 이제 나이키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갑 의뢰 관계에 있어서는 생산 계약에 있어서 나이키가 갑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신발 기업들이 을이었다면 예, 비슷한 사례가 이제 또 이제 영원 무역이라는 예, 우리가 노스페이스에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유통 판매를 전담하는 이제 회사를 또 한번 추가적으로 사례를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시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은 일본에 있고요. 이제 영업무역이라는 회사는 그 일본에 다시 이제 아시아에서 골드윈이 다 가지고 있다면 아시아에서 한국은 이제 영업무역이 하겠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생산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만 유통 판매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팔려나간 노스페이스 제품의 40% 생산을 담당하는 뭐 그러한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 어떤 뭐 언더아머라든지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등 다양한 스포츠웨어의 이제 OEM을 맡다 보니까 노스페이스 생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 상당한 이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VFC라는 미국 회사의 어떤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다양한 브랜드의 어떤 OEM 스포츠웨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스페이스에 있어서도 이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커질 것에 이제 예상하고 해당 분야에 좀 역량을 집중한 것이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이 생산 시설을 잘 설치를 해서 이제 직접 진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법인 단독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이제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모든 기업들이 다 방글라데시에서 그럼 잘할 수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어떤 인프라, 그리고 뭐 언어 문제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전 세계 40%에 가까운 노스페이스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 생산 역량 자체가 영업 무역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이제 경쟁 우위가 되겠죠. 현재 한 30개 가까운 공장을 이제 방글라데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진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외 시장 정부 대관 문제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대관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그 해외 시장 현지의 어떤 정부와 관리 기관과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건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 조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수출 특혜 관세를 상당히 이제 많이 확보했고 이 점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 우수한 외국 기업으로서 방글라데시 현지의 인력 중에서도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영업무역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그런 어떤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이제 모든 국가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제의 어떤 작동의 원리의 관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무역은 상당한 수준의 숙련화라든지 또 고급 현지 인력의 이제 확보 등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상당한 이제 원가 절감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원사에서부터 원단, 그 다음에 제품,
유통에 있어서 모든 활동들을 회사 내부에서 이제 진행함으로써 리드 타임 축소하고 품질 개선을 달성한 그런 점도 주목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제조 기술이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무봉제 접착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워터프루프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옷의 성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경쟁자 대비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 영업 무역이 어떤 미국의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일본의 아시아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어떤 계약에서도 상당한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설명하는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